전시를 해왔고요. 우리 학예지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특별전은 종이를 주제로 하고 특히 한지를 활용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지는 1000년을 가는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의 1000년 된 그런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한 설명을 들으시고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교수가 소개해 주시는데 컴퍼닝 박물관에 정말 아주 전문가와 또 좋은 자리와 좋은 음식으로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전시의 주제는 종이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지금 종이가 놓여져 있고요. 아마 오늘 눈을 뜨신 다음에 적어도 종이 한 번은 만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옛날 사람 그리고 현대 우리가 종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록한 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전시 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이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이가 중국에서 발명된 이후에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 종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현대 작가들이 종이라고 하는 이런 물건을 또 자기네들의 작품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 구성은 모두 3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종이 기록을 담다, 종이 정신을 밝히다, 종이 생활 속에 스며들다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작품은 총 158건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공기술은 146건이고요. 그 가운데 국가 지정문화재인 국보와 국물로 지정되어 있는 작품들이 모두 13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의 주제인 종이, 한자로는 종이 직자를 이렇게 쓰죠. 이 종이 직자를 분석을 해보면 실사와 성시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 종이의 재료가 나무 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종이를 뜻하는 한자를 만들 때 그 종이의 재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와 또 옆에 보시면 성시자가 있는데요. 이 시자는 상형문자입니다. 그 나무 뿌리가 엉켜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출된 형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역시 그 나무라고 하는 그 소재가 종이의 재료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이 직자를 만들 때 이 종이의 재료와 밀접한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만든 한자가 종이 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종이라고 하는 물건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명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후한서에 최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1005년경에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중국에서 각처 발굴 조사를 해보면 AD 105년 이전에 만들어진 종이가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종이가 만들어진 역사는 훨씬 더 긴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최준이라고 하는 인물은 종이를 제작하는 기술을 아마 집대성한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직자를 우리는 한글로 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종이라고 하는 한글은 그 접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접피, 즉 종이를 만드는 주 재료인 당나무 껍질을 뜻하는 글자인데요. 이 접피가 조미가 되고 조미가 조예가 되고 조예가 또 조미로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 그 종이를 뜻하는 글자가 모두 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1000년 그리고 경500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종이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단어 그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는 1000년을 가고요. 비단은 500년을 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비단이 아무리 고급 그 재료라고 해도 종이에 비해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그 갈 수 없는 재료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종이의 우수성은 한지의 우수성과 동일치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전통 한지는 뭐 1000년이 지나도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실물은 전시실에서 직접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통 종이를 한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한지는 또 백지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나무를 채취를 해서 100번의 손을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100백자를 써서 백지라고도 부르고요. 아주 빛깔이 희고 부어서 흰백자를 써서 백지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지의 재료는 당나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당나무, 특히 1년에서 2년 된 초년생 당나무를 11월에서 2월 사이에 채취를 해서 종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지의 주 재료 가운데는 당나무 외에도 그 황촉규가 있는데요. 이 황촉규는 그 풀을 만드는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무와 황촉규를 결합한 게 한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부재료로 닭을 삶을 때, 당나무를 삶을 때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잿물, 이런 것들이 한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주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지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적어도 그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한지가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1610년이 되면 고구려 스님 담증이라고 하는 분이 그 종이를 만드는 제작 기술을 여러 가지 제작 기술과 함께 일본에 전해줬다고 하니까 이미 삼국시대 때 나름대로 종이를 만드는 제작 기술이 성립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그 사세기경에 357년에 만들어진 그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안악 사모분이 있는데요. 그 무덤에 그 이쪽 신하가 들고 있는 게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색 백지를 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실제 우리가 그 삼국시대 이후 통일신라 시대 때 종이로 만든 유물 가운데 연대가 가장 올라가는 건 그 무정방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 경전이죠.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경전이고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인쇄물 가운데 목판으로 찍어낸 것 중에 가장 연대가 오래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75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죠? 한 400년? 2, 3세 그 문화재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보면 한지의 우수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755년에 이런 그 자료가 있는 걸 보면 이미 삼국시대 통일신라를 거쳐서 고려 조선시대의 그 한지의 우수성이라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가 되면 한지의 제조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록에 보면 중앙에서 공조사라고 하는 관청에서 직접 종이를 만들기도 하고요. 지방에서는 지소 조지부곡이라고 해가지고 종이를 전문적으로 만든 천민 부락이 운영이 됩니다. 그만큼 종이가 이제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대장경이라든지 색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우수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고려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초 그 기록을 보면 고려의 닭종이는 밝은 빛을 내리고 모두들 좋아하면 이를 백추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중국 사람들도 그 자기네 종이에 비해서
고려 종교를 훨씬 더 비평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역시 태종년간에 국가적으로 조지서라고 하는 관청을 설립을 해서 종이를 활발하게 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각종 문서라든지 서책 가능이 한층 더 발전한 시기였고 그만큼 종이의 수요가 늘어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기록을 위한 바탕지로 쓰이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실제로 이제 종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공예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활발한 종이 공예품이 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실물은 이따가 저랑 전시실에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중국 명나라 유명한 화가인데 동기창의 그 말한 내용을 보면 조선의 종이는 두껍고 질기며 희고 매끈해서 글씨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적격이라고 이렇게 높은 평가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을 함께 보실 건데요. 이 작품은 지금 현재 로비에 그 전시되어 있는 현대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희서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일종의 박물관의 안과 밖을 경계 지으면서 특히 전통 회화에서 병풍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이 병풍이라고 하는 그림의 형식과 더불어서 이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종이가 장판지라고 하는 두꺼운 종이입니다. 두꺼운 종이에 작가의 심정을 그 만년필로 그은 스케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 공간은 종이 기록을 담다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작품은 백지국서 금광 명경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투니실라 9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300년 정도 된 작품입니다. 실물을 보시면 마치 최근에 만들어낸 종이처럼 굉장히 잘 남아있고요. 그리고 요즘 종이는 100년만 지나도 우리가 만지면 바스락거려서 없어지기 십상인데요. 아직까지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기록에서도 보셨듯이 이 당나무 종이로 만든 것들이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옛날 무덤에는 종이가 1000년 간다고 했지만 1000년보다 훨씬 더 오래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두루마리 경전의 먹글씨로 필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백지국서 묘법 변화경 보시는 것처럼 절첩 형태의 책이 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고려시대 사경 경전 가운데 7권을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표지에 감지로 물을 들인 다음에 앞뒤를 화려하게 채색을 가했습니다. 채색 재료는 금리와 은입니다. 금과 은가루를 악교에 개어가지고 글씨를 쓴 겁니다. 책을 펼쳐보면요, 화려한 표지와 이유로 해가지고 금으로 변상도라고 해가지고 경전의 내용을 압축한 그림을 화려하게 그렸고요. 백지 바탕에 역시 한자 한자 궁덕을 쌓는 방편으로 그 경전의 내용을 써 넣은 겁니다. 베낀 거죠. 이 경전은 경전 끈 말미를 보면 특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경전의 내용이 아니라 이 경전을 누가 발언 시주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성기라고 하는데요. 이 사성기에 따르면 이 경전은 1377년에 그 귀족 부인이었던 하덕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주를 해서 사경승이 이렇게 필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가 고려시대 때 기록이고요. 이 뒷부분의 기록은 글자 글씨도 다르고 서체도 다르죠. 이건 이 경전이 고려에 있다가 일본에 유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출되고 나서 일본에서 자체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붉은 글씨를 보시면 가계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본 연호입니다. 연호로 보면 1443년인데요. 우리로 치면 이제 세종연간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이 경전이 고려에 있다가 일본 모초에 이렇게 봉환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한 번 더 기록이 되는데요. 거친 글씨로 붉은색 먹글씨가 있는데 이 기록은 1605년에 또다시 모처에 보관이 되면서 또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려에서 사상이 되고 일본에 넘겨진 이 작품은 20세기에 제일동포가 이제 이걸 소장하게 되는데요. 이 신문 기사는 저희 재단을 설립하신 윤장석 선생님께서 70년대 초반에 일본에 직접 가셔가지고 제일동포와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 환수해온 그 내역을 신문에 기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유출된 문화재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현재 북부로 지정이 돼서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시 중에 있습니다. 고려시대 우수한 함지를 바탕으로 아주 뛰어난 사경들이 많이 제작이 되는데요. 고려시대 사경을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작품입니다. 화엄경에 해당되는 불교 경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지에 쪽물을 들인 다음에 전체를 금리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경문을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필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사경 가운데는 이 바탕 종이가 약간 그 황토빛이 나는 경전들이 있는데 이건 상지라고 해가지고 백지에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열매를 우려내가지고 염색을 한 겁니다. 염색을 한 이런 상지도 있고요. 그 위에 전시되어 있는 그 책 가운데 불교 경전이 꽤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경전 가운데는 혹시 대장경이라고 아시죠? 네,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교에서 그 읽는 텍스트를 이렇게 총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경전 가운데는 일반 경전이 있고 대장경에 포함된 경전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국보로 지정된 이 율법연화경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전, 그러니까 법화경을 구성하고 있는 법화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그 사경 경전 같은 경우에는 그 화엄경에 해당되는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표지에 그 조자 한 글자가 더 있습니다. 일반 경전의 경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반 경전은 경전 표지에 경전 이름과 권수를 기록했다면 그 대장경에 포함된 경전은 경전 이름 이외에도 이렇게 한 글자가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전시실에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함차라고 해서 그 대장경에 포함된 경전들 불교 글자 기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차이를 또 아실 수가 있고요. 이 작품은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초조본,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대장경 말씀드릴 때 경전 이름 밑에 글자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릴 때 여기 보시면 이 경전도 머리 숫자가 한 글자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전시실에서 설명을 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화유산 가운데 우수한 목판 인쇄 기술을 우리가 손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고려시대 때 그 대장경 사업을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대장경 사업했을 때 목판을 만들고 찍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한 판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판 여러 개를 그대로 뒤집어서 새겨서 찍어내는 거죠. 네. 대략 12세기에 인출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1000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출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조 대장경 가운데는 이렇게 짧은 경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 2개로 찍어낸 경전도 있고요. 잘 아시는 곳이죠? 합천해인사의 모습인데요. 합천해인사 맨 뒤쪽에 보시면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이런 목판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목판이 제조 대장경을 찍어냈던 목판이죠. 우리가 8만 대장경이라고 흔히 부르는 건데요. 이런 경판이 한 8만 몇 장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보신 초조 대장경을 찍었던 이런 목판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목판들이 13세기에 몽골이 고려를 침략을 했을 때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려에서 이 목판을 다시 새기는 거죠. 이 목판으로 찍어낸 제조본 대장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차라고 하는 글자가 대장경 경전의 타이틀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절청으로 된 대장경을 쭉 펼치고 맨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아까 사경에서도 사성기가 있듯이 제조본 대장경은 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행 기록을 보면 고려 때 대장 도감을 설치를 해가지고 대장경을 인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신 초조 대장경은 이 간행기가 따로 없습니다. 제조본과 초조본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판을 이용해서 책을 찍어내는 것들은 조선시대에도 쭉 지속이 되고요. 이 작품은 현재 부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조선 1485년에 성종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가 성종의 안위를 위해서 발언한 불서입니다. 우리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면서 억불승유라고 해가지고 불교가 굉장히 탄압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또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왕실 자체 내에서도 불신이 깊은 또 임금들은 유교를 이렇게 진흥하는 이외에도 각종 불서를 또 출간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 이런 책도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사칭의 옛날 책들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정광영 작가의 집합, 응집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현장에서 보시면 이 작가의 작업의 재료는 한지입니다. 한지를 감싸가지고 이런 모부제와 평면의 그림을 표현을 했는데요. 현대 작가들한테 종이라고 하는 건 기록 바탕뿐만 아니라 뭔가 작업을 하는 훌륭한 시각 매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층은 종이 정치를 밝히자라고 하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직지 신체 요절, 우리가 줄여서 직지라고 부르는 책인데요. 1377년에 청주에서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찍어냈다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금속 활자로 최초로 책을 찍어낸 나라가 우리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옛 기록에 따르면 1377년보다 100년 이상 앞서가지고 금속 활자를 썼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활자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금속 활자 진품으로 알려져 있는 게 딱 2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장하고 있는 이 금속 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 개성에 있는 고려시대 문인 무덤에서 출토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이제 고려시대 때 아까 직지라고 하는 이런 각종의 서책들을 찍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이 금속 활자의 전통을 계승받아서 여러 가지 서체를 이용해서 활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보시는 글자는 정리자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 정조 년간에 만든 금속 활자입니다. 이 금속 활자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책을 펴낼 때 이렇게 조판을 하게 되는 거죠. 조판을 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펴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선시대 때는 금속 활자와 목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찍어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 활자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진열장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글자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자를 보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 금속 활자를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경자년에 만든 금속 활자라고 하는 뜻으로 경자자라고 하는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이고요. 이 책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책에 찍혀 있는 이 도장 때문에 중요합니다. 경연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경연은 조선시대 임금들이 신하와 함께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근데 이 경자자가 세종년간에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세종년간인 1422년에 간행을 한 겁니다. 아마 이 책은 적어도 태종하고 밀접한 인연이 있는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왕이 받거나 아니면 그 세종이 주관하는 경연에 참석했던 신하가 받던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초주 가림자라고 하는 금속 활자로 찍어낸 건데 역시 세종년간에 만들어낸 금속 활자가요. 여기 보시면 초주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초주, 그러니까 처음 주조한 가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초주뿐만 아니라 뒤후대에 여러 가지 에디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주 가림자는 보시는 것처럼 글자 서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 역대 임금들이 이 초주 가림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6번에 걸쳐서 제주, 3주, 4주, 5주, 6주 가림자까지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근사록을 보시면 표지가 아까 고려시대 사경지에서 보는 감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책을 딱 펼쳐보면 감지 바탕에 은으로 필사한 사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행기가 있는데 이 간행기를 보면 1283년에 충렬왕이 충렬왕이 발언을 해서 쓴 은자로 기록한 사성 대장전 가운데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국왕이 발언한 사경지를 파쇄를 해가지고 조선시대 문인들이 자기네 책들의 표지로 쓴 겁니다. 네. 아마 이것 자체가 온전하게 남아있다면 거의 보물급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학의 신봉만 유교 학자들한테는 이 사경이라는 게 불운서죠. 그래서 그 불운서를 파쇄해가지고 자기 책 표지로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자치통감 강목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작은 글씨는 초주 가림자, 아까 보신 초주 가림자로 찍어냈고요. 이 큰 글씨들은 병진자라고 해가지고 초주 가림자 그 2년 후에 다시 금속 활자를 크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금속 활자가 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태종 시대각으로 관련이 되는데요. 태종은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학문을 굉장히 좋아했던 호화의 군주였기 때문에 말년이 되면 시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시력이 나쁜 세종을 위해서 중요한 항목들이 이렇게 큰 글자로 다시 활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활자의 크기조차도 그 당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크기가 작아지고 커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조선시대 문인들은 그만큼 이제 종이와 함께한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종이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 경통이라고 하는 것도 종이로 만든 겁니다. 이 케이스를 두꺼운 종이로 만들었고요. 이 경통 안에 그 대나무를 아주 좁게 자른 죽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죽간의 세필로 그 공자의 말씀이 논어의 경전 구절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죽간들을 넣어놓고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뽑았을 때 특정한 문구가 나오면 이 문구를 암송을 하면서 앞뒤에 어떤 내용인지 맞춰보다든지 그런 경전의 그 죽간을 보관했던 경통도 종이로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서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읽으실 때 그 한 번에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 읽었던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책갈피 사용하죠. 그런 책갈피 용도로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홈이 팔려져 있습니다. 이 홈은 뭐냐면 이 책을 내가 몇 번 읽었는지, 그래서 서산 책을 몇 번 읽었는지 세보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서 문인들이 얼마나 그 독서를 열심히 했는지 볼 수 있는 유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층공간에 전시되어 있는 최병수의 작품도 함께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현대 작품들은 그 시간 관계상 전시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종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런 상자도 있고요. 그 반다지라고 하는 목가구죠. 네. 이 앞에 있는 문이 반절만 열린다고 해가지고 반다지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반다지 가운데 박천 반다지라고 해가지고 그 스타일대로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지금 종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어느 부분이 종이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전체는 나무를 결구를 해서 만들었고요. 제가 확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문이 열리거나 그 손잡이 이런 부분은 쇠로 만들었고요. 무쇠로 만들었고 구멍이 숭숭 뚫린 부분, 이 장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장석은 두꺼운 종이를 오려가지고 붙인 겁니다. 원래 박천반다지 오리지널은 전체를 무쇠로 장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반다지 같은 경우에는 종이보다 무쇠가 그 가공하기도 힘들고 비싸기 때문에 일부분들 힘을 받지 않는 장식 부분은 이렇게 한지를 이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서보 작품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등기부들이 함께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족등이라고 해가지고 빛을 조자, 발족자, 등자를 써서 발을 비치는 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재 전시는 이 모양대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내부를 보시면 철 구조물로 그 초를 꽂을 수 있도록, 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 부분은 나무를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고요. 이 표면을 아주 두꺼운 종이를 감싸서 등을 만든 작품입니다. 전시실의 마지막 공간은 종이 생활 속에 스며들다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간은 양반 문인들이 머리를 단장하기 위해서, 머리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물건들을 보관하는 케이스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갓집이라든지 망건을 보관하는 망건통, 그 다음에 이쪽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그 갈모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비올 때 쓰는 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작품은 관복함인데요. 그 조선시대 관료들이 관복과 함께 관모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케이스 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로 형태를 만들고
부분 그 전체를 종이로 감쌌는데요. 특히 이런 모서리 부분은 종이 이외에 가죽을 덧대가지고 내구성을 그 보강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 올 때 쓰는 그 갈보라고 하는 모자고요. 이 밑에 모습은 지금 경복궁에서 비 오는 날 그 뭐죠? 보초서는 조선시대 군인들 제안한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 우의도 있고 이 갈보를 쓰고 있는 모습을 재현해서 지금 보여주는 행사를 또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윤도 작가와 작품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이 작품은 굴레함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일제시대 때 그 찍힌 사진인데요. 아이가 또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인데 머리에 쓰고 있는 게 굴레입니다. 추울 때 어린아이들이 방한으로 썼던 모자인데요. 이 모자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굴레함도 종이로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성들이 안방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도 종이로 만든 작품들이 꽤 많은데요. 그 가운데가 하나가 실함 실첨입니다. 그 바느질을 여성이 전담을 했고 그 바느질에 필요한 뭐 실이라든지 각종 바느질 도구를 보관했던 이런 그 함과 첩을 보면 종이를 예쁜 색지를 오려서 이렇게 꾸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몇 개월 후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에 그 부채 필수품이죠. 그 부채로 보시면 그 부채면을 이렇게 한지를 이용해서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상품 가운데 하나가 이 부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종이 부채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아마 질긴 한지를 바탕으로 아주 그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인데요, 일산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햇빛을 가리는 일종의 양산, 또 종이를 이용해서 그 꾸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화가였던 김홍도가 그 과거 시험 보는 장면을 그린 작품인데요. 구조는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런 큰 종이 우산을 일산을 만들어가지고 이 과거장에서 햇볕을 가리는데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권현무 작품도 지금 현재 함께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종이 제품 가운데 지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종이의 단점이 뭐죠? 종이 한 장은 뭐 한지가 질기다고 하지만 찢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종이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지를 그 잘게 찢은 다음에 그걸 손으로 이렇게 꼬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뭐 한지가 아닌데요. 그 앞에 준비된 이제 종이가 찢어지기 쉽잖아요. 이 종이를 한지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걸 돌돌 마는 겁니다. 돌돌 말면 종이 실이 되겠죠. 이 종이 실을 가지고 이런 옷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뽑으면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찢어지거든요. 이제 휴지라서 잘 찢어지는데요. 그래서 종이의 단점, 약한 내구성을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실처럼 쓴 그런 작품들도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신발이라든지 팔토시까지도 이렇게 한지로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물에 약하죠. 물에 약한데 종이 제품 가운데는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각종 물건들이 또 있습니다. 종이 실로 엮어서 형태를 만든 다음에 안과 밖을 오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수, 방충을 한 거고요. 이쪽에 있는 작품은
요강입니다. 소경물 때 사용했던 요강이고요. 이 요강은 여성이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여성들이 가마 타고 이동을 할 때 소변이 급할 때 가마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강은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들었는데 도자기나 유리로도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소변을 볼 때 소리가 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민망함을 피하기 위해서 종이로 만든 요강도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저도 이걸 봤을 때 이게 과연 종인가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시대가 되면 종이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런 숫자를 만듭니다. 숫자를 만드는데 종이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거나 방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충을 하기 위해서 옷질하거든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숫자들도 이 종이로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이를 물에 풀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형태 위에 그릇을 만드는 기법은 여러분들도 국민학교 다니실 때 종이탈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러한 기법으로 만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으로 만든 것들은 특히 지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시실 마지막에 전시되는 작품인데요. 정창석 작가의 묵보라고 하는 작품인데 한지를 물에 풀어가지고 한지를 캔버스 위에 이렇게 붙여가면서 작업을 한 작품인데요. 한지의 질감을 잘 살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신 분들이 A팀, 그다음 이쪽에 계신 분들이 B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로비에 도착하시면 A팀은 4층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B팀은 1층 로비에 계시면 저희 학예 연구사가 별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로비 전시 보고 2층 올라갔다가 4층으로 올라가서 3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으로 전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1층 로비에 있는 작품은요, 진희서 작품의 작품이에요. 진희서 작가의 작품입니다. 진희서 작가의 작품은 지금 병풍 형태로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이 병풍 형태에 병풍 형태로 세워진 이 종이의 재료는 장판지입니다. 저희 장판 바닥에 까는 장판 아시죠? 그 장판 종이를 지금 벽으로 세웠는데요. 지금 공간의 유기화라고 해야 되나요? 공간감이 함께 느껴지는 작품이고요. 이 장판지에 그려진 드로잉은 작가가 어떤 자유로운 몸짓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세포 이런 뉴런의 몸짓을 드로잉으로 그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통해서 오는 햇빛을 통해서 잉크가 날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처리를 하지 않고요. 그냥 날아가는 대로 그리고 조금 더 빛이 바래면 바래는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같은 경우에는 종이 공예의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뭐야 되게 오래됐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글을 쓰거나 어떤 전달하는 매개체로도 사용되었지만 이렇게 공예품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장 기법이라고 해서 종이를 틀에 맞춰서 붙이는 기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지장을 내거나 그리고 종이를 어떤 목재로 만들어진 틀에 붙여서 어떤 공예품을 만드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거울이 있어서 갓집인데요. 이것도 이 갓집 밑에 거울이 있어서 갓집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공예품으로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양이 밑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종이를 통해서 딱 갔는데 내가 그렸던 구상화와는 굉장히 다른 추상화가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추상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종이 콜라주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고암 이응록 화백께서는 1960년부터 64년까지만 작품을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은 한지를 찢어서 그 위에 붙인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법 자체가 사실은 종이 콜라주라고 해서 서양 기법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저희가 지금 앞서서 보셨다시피 갓집에도 종이를 오려서 붙이기도 하고 이런 종이를 계속 겹겹이 쌓는 기법은 저희 전통 공예품에서도 살펴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첩이나 실함 이런 반지꼬리에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게 섬세한 종이 그 자르는 저희가 한 20년대 초에 가면은 조금 더 발달하게 됩니다. 20세기 초에 가면은 좀 더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종이를 붙이고 자르고 이러한 기법은 계속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첩이나 실함뿐만 아니라 이런 구절판에도 많이 지장 기법은 쓰였습니다. 구절판이라는 것 자체가 음식을 담는 판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종이가 그만큼 친환경적인 재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함이라던가 실첩을 통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유물이었기 때문에 문양들이 굉장히 복을 의미하는 문양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채 또한 종이를 대나무살이나 이런 것들에 붙였기 때문에 지장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에 있는 부채가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부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방식은 다른 부채와는 다르게 여기 배에서부터 줄줄이 이어나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은 전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전통 부채 방식으로 이것을 통해서 전통 부채 방식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려진 산수화가 지두화라고 해서요. 손가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손가락 지에다가 머리두 해서 손가락 머리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부채에도 그냥 그 실용성만 따졌던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까지 추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두 부채가 굉장히 섬세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부채의 형태를 통해서 다른 부채들이 파생돼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에 있는 좀 더 왼쪽으로 오면 보실 수 있는 이 부채는 왜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었냐면요. 붙이는 용도 외에도 20세기 초가 되어가면은 집을 꾸미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위로 이렇게 걸어놓고 그림을 그려서 부채의 손잡이와는 반대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작품을 만들 당시 권영우 작가는 굉장히 백자라던가 좀 더 조선의 것에 굉장한 초점이 갖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부채로 사용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양산처럼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부채 특히 저렇게 큰 부채는 자기가 붙이기보다 남이 붙여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런 윤선과 같이 저희 안쪽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똑같이 부채 선자를 쓰는 유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 또한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많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윤선에는 앞면에는 이렇게 화조화가 꽃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뒷면에도 또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굉장히 미적으로도 많이 신경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한지를 찢어서 붙이고 오려서 붙이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한지를 잘라서 색감이라든가
종이라던가 먹을 선염한 뒤에 그 다음에 바탕에다가 다시 붙임으로써 조금 더 형태를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을 잘라서 붙였다면 뒤에 있는 작품은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작품을 보시면은 한지의 저희 마지막 번은 지장 기법과는 다르게 지승과 지호 기법에 대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금으로처럼 보이는 이 기법을 지승 기법이라고 합니다. 종이를 돌돌돌돌 말아서 꼬은 다음에 줄로 만들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사실 이런 금으로 외에도 종이는 옷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이라던가 이런 실록 기록들을 보면요, 지갑이라고 해서 종이로 갑옷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방한용품 그리고 보호용품으로도 종이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승기법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실록 기록을 보면은 양반가의 책이 사라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지승 옷이라던가 지승 신발 그리고 이렇게 여기 앞쪽에 보시는 지승 호리병 같은 경우에는 다 헌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신골이라고 해서 저기 안쪽에 신을 보관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승기법은 헌책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양반가의 책들이 도난당하는 사건도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희 굉장히 재밌는 유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앞서 보시는 첫 번째 2층의 첫 번째 유물은 지승 요강입니다. 이 요강은 사실 요강이 종이가 어떻게 물을 견뎌낼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칠을 함으로써 방수 효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평소에 쓰이는 요강이 아니라 여성들이 가마를 타고 이동할 때 소리 나면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요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닭종이라던가 이런 헌 종이를 물에 풀어서 찢은 다음에 물에 풀면은 다시 원재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틀에 넣어서 다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캔버스에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종이죽을 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물에 풀린 다음에 이런 색감조차도 종이가 물에 계속 오래 있게 되면 색감이 노랗게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색감 그런 것들을 종이의 물성이라고 해서 함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층 특수한 정도의 제거에 초에는 왕실에서나 사경을 이렇게 발언할 수 있었는데요. 14세기로 넘어가면서 사경원이라는 것이 생기고 먹이니까 정리해요. 이거 보세요. 이게 금입니다. 금의 금으로 좀 붓으로 그렸는데 그 선의 굵기가 마이크론 단위라고요. 1mm가 안 돼요. 점점 가면 1mm가 안 되면 몇백 마이크론, 100마이크론 정도. 이거 봐. 선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 글씨 쓴 거 보세요. 있겠습니다. 손으로 쓴 거 아니에요. 손으로. 네, 하나하나. 저희 사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금가루, 감지라던가 그 염색된 종이에 많이 이 그림 보세요. 적혀져 있는 것 붓으로 저걸 그렸으니까. 여기는 대단한 거지. 종이에 적혀져 있고 다음 사경은 종이에 한장만 적혀져 또 있는 것을 보실 수 엄청나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 지금 4층은 다 소장품으로 다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감지라고 해서 솥빛으로 읊은 것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솥빛에다가 금이나 금리로 적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감지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림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손 봐봐. 손.
금가루에 악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선 곳에 선. 그러니까 와, 대단한 거야 이건. 이거 저 뭐야 컴퓨터라도 이거 안 되죠. 같은 경우에는 염색을 함으로써 종이에 조금 더 오래되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염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목판이 아니로 그 사경은 필사한 겁니다. 소리나무나 이런 것으로 물든 종이는 조금 더 갈색빛이라던가 누런색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감지만큼 그렇게 효과적으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렇게 염색을 함으로써 종이의 보존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높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목판입니다. 목판 인쇄를 네, 이만큼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경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점점 더 민간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금속 발자 목판이 금속 발자 아니요, 이건 목판입니다. 목판 나무 목자. 네네. 그래서 그 책의 방식을 책의 마지막 장으로 보실 그 중간은 정광영 작가의 작품입니다. 아니고요, 정광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고서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현대 작가입니다. 정광영 작가가 맨 처음에 첫 작품은 고서로 진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고서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유물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냐, 유물 훼손에 대한 말까지 나오게 되자 그 정광영 작가는 고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인쇄된 고서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그 고서를 네, 그래서 이 작품 자체에는 그 정광영의 기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안쪽으로까지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 작품은 베니스 비엔날레에 집품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저희가 원래 일본으로 넘어갔던 작품이어서요.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가 저희 윤장석 회장님 선생님께서 일본에 직접 가셔서 환수해온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백지에 묵서로 적혀 있는데요. 마지막 장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저거는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그 위에 적혀진 글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중돌이 이런 거를 바다에다 넣고 다니다가 심심히 공부하는 식으로 쭉 그래서 공부하고 그랬다고 그럼 활자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또 보급의 형태로도 많이 쓰였던 이런 책들이 서산 이렇게 연관으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들은 다 저희가 문방구로 만들어진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종이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위에다가 칠을 한다던가 안경판이라던가 바둑판으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바둑판 뒷면에는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진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이라던가 연초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모양을 만들어낸 다음에 붙임으로써 장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손질을 안 된다 이거지. 얘기입니다. 그 언론 탄압을 자신이 어떻게 표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작품으로 잘 표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신문을 까맣게 지우는 이러한 여기 상태가 안 써서 보시면 이것은 특정 안쪽으로 보면 주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원실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가죽을 쓰기에는 저희가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는 이 상자가 굉장히 재밌는 상자인데요. 이거는 우선 중기에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은 어피, 포기 피부라고 하죠. 포기 가죽을 만든 속에 이런 유연한 구성 이런 것들은 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종이를 저희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보시는 이런 가구 같은 경우에도 종이로 많이 감췄는데요. 이런 쿠션 판타지에 많이 보여주는 이런 문양 같은 것들도 종이로 관련된 요소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종이 하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그 어부들의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와 고양이 캐릭터. 이렇게 여기 눈이고 머리고 여기 몸이고 예예. 나 고양이를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요. 네. 여기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종이로 사용되었지만 안쪽으로 보시면은 내 안팎에 이런 기구들을 다 만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가볍게 잘 활용되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우선 회장님 저기 인사말 좀 하라 하면요 지금 강민구 회장이 가르쳐줄 거거든요. 챗 GPT 보고 나오는 인사말 좀 써라 하고 기다려서 인사말이 나옵니다. 하고 앞으로 그걸 이용하세요. 어디 가서 내가 바닥대상 수상소감 얘기하라 바닥대상에 수상소감 뭐라고 하면 바로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읽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어차피 그 식사가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술로 지금 다들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세계 유수의 그 거대 기업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자연어 처리, 신경지능망, 그 엔진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긍정적으로 계속해 오다가 과학자 몇 사람이 모여서 수년 전에 오픈AI.com이라는 비영리 법인을 만드니까 그 테슬라에 있는 일론 머스크가 목돈 1억 불 이상을 그냥 원샷으로 그 친구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냄새를 맡았는 빌 게이츠가 10억 불을 들고 와서 비영리로 하지 말고 영리로 하고 내가 돈은 무한정으로 될 테니까 선도금으로 10억 불 일단 니네들한테 준다. 그리고 MS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 엔지니어 무한정으로 그냥 너희들한테 지원해줄게 해갖고 결국 빌 게이츠가 그 회사를 오픈AI.com이라는 비영리로 숭고한 이념으로 했는 회사를 소나기에 넣었죠. 소나기에 넣어서 구글에 대해서 계속 지금 밀리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빙이라는 검색 엔진에다가 오픈AI 그 채트 GPT 기능을 아예 합체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개를 다 보면 오리지널 오픈AI.com에서 답변하는 거랑
MS 빙에서 하는 게 왜 차이가 나는고 하면 오픈AI닷컴에서 하는 거는 21년 자료까지만 학습을 시켰고 빌 게이츠 MS의 빙은 거기에다 플러스 이 시간 이 시점까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정보를 몽땅 다 같이 합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이 혼용해서 써봐야 되는데 무서운 거는 예컨대 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만들어 줄래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50명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하면 50가지 답이 다 틀려요. 기계가 누가 묻는지 사람은 모르지만 기계의 고유 남바를 얘들이 기억을 해서 그냥 다 틀리게 답을 만들어요. 또 자기가 물어도 똑같은 질문을 첫 번째 물었는 거랑 두 번째 물었는 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거는 그 앱 플레이 그 스토어에서 빙이라고 넣어서 빙이라는 그 앱을 설치하면은 최고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빙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빙이라고 딱 치면 그 이렇게 빙이라는 게 나오면 나머지는 전부 사입이에요. BING 말고 BING라는 앱 말고 나머지 챗 GPT라고 나오는 그 폰용 앱은 100% 다 사입입니다. 그건 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빙에서 열기를 하면 이런 마크가 나와요. 이런 마크가 나오면 위에 검색창에서 채팅하기 하는 게 나옵니다. 채팅하기. 그래서 처음 하는 분은 등록을 하라 그래요. 처음 하는 분은 시간이 걸린 건데 채팅하기가 이래 나오면 마이크가 나오는데 마이크로 저는 말로 할 거예요. 홋카이도 여행 일정을 5박 6일로 짜고 숙소와 식당도 같이 추천해 봐. 이렇게 하면 자기가 말로도 대답을 해요. 말로. 홋카이도 여행 일정 5박 6일 검색 중. 말로. 안녕하세요. 저는 빈이라고 합니다. 홋카이도 여행을 계획하시는군요. 홋카이도는 일본의 북단에 위치한 섬으로서 아름다운 자연과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홋카이도 여행 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삿포로와 오타루를 방문하는 2일차 코스, 노보리베츠와 후라노를 방문하는 3일차 코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로 묻고 말로 들을 수 있는 게 빙입니다. 빙. 그런데 오픈AI.com 오리지널은 말을 안 해줘요. 그냥 문자로 뿌려주는데 좋은 거는 얼마 전부터 영어로 굳이 번역 안 해도 오픈AI.com의 설명이나 빙이나 다 한글로 묻고 한글로 답을 하는데 한국 내에 관련되는 거는 묻지 마세요. 한국어 DB가 걔들한테 100%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대한 질문이나 법 제도나 뭐 오만 거를 물으면 정확한데 한국에 관련되는 거는 질문이 아직은 부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카카오가 마음이 너무 급해갖고 DD 다음인가라는 그 앱봇을 냈는데 어제 망해버렸죠. 열자마자 사람들이 밀려서 질문을 하는데 엉터리 답을 하니까 다음이 어제 문 열었다가 하루 만에 문 닫았어요. 그 다음에 특정 회사를 뭐라고 해서 안 되지만 에스커업이라고 그런 또 챗봇이 국내에 나와서 언론에 조명을 받는데 제가 써보니까 아직 오리지널보다 한참 못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앱 상태에서 빙을 깔아서 그걸로 쓰시면 되고 오픈AI.com을 설치하고 아이콘을 빼내는 거는 여기서 화면이 없기 때문에 절차가 약간 복잡해서 그거는 유튜브에 지난번에 올리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하여튼 지금은 여러분들이 빙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빙을
앱으로 깔면 한글 한국에서 설치되는 게 어제부터 허용됐습니다. 19일까지는 한국어 지역에는 설치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수거리로 지금 이거를 소개받는 겁니다. 감사합니다.